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불참한 채 남아공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가 회원국 간 연대를 다짐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20에서도 독일, 프랑스, 인도 등과 양자회담을 이어가며 실용 외교 행보를 이어가는데요. 2028년 회의 유치를 확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2.3 내란 이후 중단됐던 정상외교에 복귀하는 걸 넘어 국제외교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남아공 현지에서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G20 정상회의. 회원국들의 선언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균등한 분배 등을 보장하는 포용적 경제성장,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물론 미국이 반대하는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 등의 의제도 담긴 겁니다. 결국 다음 개최주인 미국이 불참하면서 의장국 이양식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실용외교의 지평을 확장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다자무역을 강조하며 12.3 내란 뒤 G7, UN 총회, 경주 에이펙에 이어 이번 G20 4개국 순방으로 정상외교 복귀를 넘어 외연을 넓혔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 이 대통령은 닉타 다자회담과 프랑스, 독일, 브라질, 인도 등과의 양자회담을 이어가며 한국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한국 프랑스 수교 140년인데 내년에는 꼭 방한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국빈으로 아주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8년도 G20 개최지 확정은 국제 외교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의 순간마다 국제사회의 나침반이 되어준 G20를 함께 설계한 나라로서 G20 정상회의 출범 20년인 2028년 다시 의장직을 맡아 여정을 함께 이어가려 합니다. G20 정상회의를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아프리카 4개국 가운데 3곳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목적지는 우리와는 서로를 형제국가라고 부르는 튀르키예입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G20 정상회의에서도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18개 나라 정상들과 인사를 나눈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단 한 사람, 중국 리창 총리만 만나지 못했는데요. 중일 갈등이 양국 간을 뛰어넘어 국제 무대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밝은 표정으로 각국의 정상들과 악수를 나누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이탈리아의 조르지아 멜로니 총리와는 양팔을 벌려 포옹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리창 총리와는 달랐습니다. 포토세션에서 두 사람은 세 나라 정상을 사이에 두고 불과 수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하기도 했지만 어떠한 접촉도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반갑게 악수하는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일정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두 정상이 접촉했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보복의 수위를 높여온 중국은 문제를 국제 외교 무대로 확산시키는 모양새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타지키스탄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재현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 외부 세력이 중국의 대만 지역에 간섭하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고 강조했고 푸총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다카이치 총리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안토니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에선 지금은 차라리 만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이야기마저 나왔습니다. 会いたくなかったら会わない方がいいと思います。いろいろ利用されますので、あえて会って悪化するような話をすることはないと思います。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정상과는 물론 다층적으로 여러 수준에서 대화를 해 우애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G20에서의 대화마저 사실상 불발되면서 갈등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워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지금부터는 MBC가 연속 보도해온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갑질 실태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제 어제 MBC가 단독으로 강원도 양양 공무원의 충격적인 갑질 소식 전해드렸죠. 현직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했다는 소식에 많은 시청자들이 분노를 나타냈는데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범죄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성 3명이 이불로 덮여있는 또 다른 직원을 밟기 시작합니다. 양양군청의 7급 운전직 공무원은 자신이 투자한 주식 가격이 떨어져 재물을 바쳐야 한다며 소속 미화원들에게 폭행을 강요했습니다. 본인의 주식이 3%가 오르지 않은 시 저희 이제 3명을 가위바위보를 시켜서 진 사람을 밟으라고. 가해 공무원은 이 폭행과 괴롭힘을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식 가격이 올라야 한다며 라이터와 담배, 속옷까지 빨간색 물건만 사용하라고 지시하거나 주식을 따라 사라고 강요했고, 근무 중에는 미화원들을 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MBC 보도 이후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실까지 나서 입장문을 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범죄 행위라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관계 부처가 협의해 폭행과 협박, 강요 등에 대한 감사와 수사에 신속히 착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국내에 있었다면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을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거듭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급 공무원들이 괴롭힘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강 실장은 가해 공무원의 상급자들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진 양양군청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를 징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MBC가 단독으로 보도해온 또 다른 갑질 소식입니다. 명륜 진사갈비 가맹본부 대표가 점주들에게 불법으로 고금리 대출을 해왔다는 의혹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 대표가 사실상 본사 자금으로 모두 운영되는 대부업체 12곳을 두고 연 15%의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해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등장해 아이돌 가수 등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전국 500여 곳의 가맹점을 모은 고기 뷔페 브랜드 명륜 진사갈비. MBC는 가맹본부인 명륜당이 가맹 점주들에게 사실상 고금리 불법 대출을 해왔다는 의혹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대부업 사무실이더라고요. 계약서 갖고 오는데 이게 딱 보는 순간에 이제 이자 15%가 돼 있는 거예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명륜당 이종근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수사 결과 드러난 수법은 이렇습니다. 명륜당이 은행에서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명목으로 연 3, 4% 저금리로 돈을 빌려 자회사와 대부업체들을 거쳐 명륜 진사갈비 가맹 점주들에게 연 최대 15%에 이르는 고금리로 대출해 준 겁니다. 중간에 등록된 대부업체 12곳이 끼긴 했지만 대부분 이종근 대표 지분이 100%로 이 대표가 실소유주였고 이 대표 아내와 명륜당 전현직 직원들이 대표를 맡았습니다. 명륜당이 이런 식으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말까지 점주들에게 831억여 원을 빌려주고 편법으로 대출 상환금 99억 원, 이자 56억 원 등 총 155억 원을 받았다는 게 서울시 판단입니다. 서울시는 가맹본부가 대부업 등록 없이 자회사를 활용한 신종 불법 대부 행위라며 이런 혐의로 가맹본부 대표가 검찰에 넘겨진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명륜당 측은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예비 창업자들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업 지원 장치였다며 직접 추심 방지와 무이자 대출 전환 등 가맹점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를 계속 해오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이번엔 의료계 갑질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가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며 180만 원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잘못했다는 이유로 벽을 보고 서 있게 하거나 종이 가득 반성문을 쓰는 이른바 반성문 빽빽이를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노동당국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재은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조회 시작하겠습니다. 치과 직원 수십 명이 가지런히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 원장이 월요일 아침마다 조회를 여는 모습입니다. 이 치과 SNS에는
이같이 조회 영상을 비롯해 직원을 품평하는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입사 한 달이 지나면 50만 원, 세 달이 되면 100만 원을 지원금으로 준다며 신입을 모집하는 이 치과. 정작 한 직원이 입사 전 고지된 것과 근무 내용이 다르다며 출근 이틀 만에 퇴사하겠다고 하자 손해배상으로 18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치과 측이 직원 출근 첫날 퇴사를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월급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약정을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항의하자 치과는 내용 증명까지 보냈고 결국 직원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근로계약을 어길 때의 배상액을 이렇게 미리 정해두는 걸 위약예정이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선 엄연히 금지하는 일입니다. 근로감독에 나선 노동부는 더 황당한 제보를 접했습니다. 대표원장이 단톡방에서 욕을 하거나 빽빽이 형식의 반성문을 쓰게 하고 또 잘못했다며 3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면벽 수행을 시킨다는 겁니다. 깜지 쓰기 한다든지 벽 보고 서 있게 하는 이런 거는 직장의 괴롭힘이 일단 맞다고 봐야 되고요.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자가 정신적 고통을 준다든지 근무 환경 악화시키는. 노동부는 추가 조사 결과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내일부터 특별감독으로 전환하고 감독관 7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편성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오늘 열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조국 대표를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 1년 만에 다시 당대표를 맡게 되셨는데요. 소감 어떠십니까? 제가 당대표가 되었지만 어깨는 무겁고요. 그렇지만 이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결의만큼은 아주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조국혁신당이 설정했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선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민주당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지 궁금한데요. 과거에 쇄빙선이 되겠다고 하셨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계획이십니까? 저는 내란 청산이라거나 극우 세력 척결이라거나 이런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더욱더 강하게 연대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정치 개혁 과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경제적 과제, 인권개혁 과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못하고 있거나 하지 않는 과제인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더욱더 쇄빙선 역할을 또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국 대표님이 직접 나설지가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전당대회 이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내일 이후부터 최고위원분들과 논의를 해서 지방선거 기획단을 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선거 전략을 짜고 난 뒤에 저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는 그때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게를 두고 있는 쪽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쪽인지 아니면 지방선거 쪽인지 이 정도는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당 내에서도 전혀 상반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혁신당 전체의 이번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건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 현안도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항소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는데요. 검찰의 기소부터 항소 포기까지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엄희중 검사, 강백신 검사 모두 감찰 그리고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이런 검찰에 의한 조작 수사, 적법 절차 위반이 드러난 이상 이걸 사건을 계속 끌고 간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항소 포기 이전에 공소를 스스로 그만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수사 기소부터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대장동 관련해서 한동훈 전 장관이 토론을 제안했거든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토론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그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어떤 사람이 토론을 제안한다고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님과 토론하겠다라고 했더니 장 대표님이 토론하자고 하셨고 조만간 서로 협의를 해서 시간 장소를 잡을 생각입니다. 네, 그럼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조국신당 비록 지금 부족함이 많고 미흡한 점이 많지만 다른 정당이 하지 않는 과제,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제를 위해서는 헌신을 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로 책임지고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곳곳에서 화재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 안성과 평택의 공장에서 불이 나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소방 헬기가 물을 퍼나르고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립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의 골판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10m? 빡세 연기 냄새. 우리는 걱정 많이 나와요. 많이 서프라이즈.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화재 2시간 뒤인 오후 1시 2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공장 건물은 검게 타버린 채 뼈대만 남았습니다. 주변으로는 아직도 매캐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은 내부 수색 도중 공장 2층에서 시신한구를 발견했습니다. 태국 국적 60대 남성 노동자였습니다. 같은 국적의 노동자와 함께 불을 끄려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장 기숙사에 있던 다른 노동자 15명은 대피해 다치지 않았지만 공장 2개 동이 전소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경기 평택시 포승읍의 한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폐업 상태라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건물 2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두 공장 모두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아침 7시쯤에는 대전 서구 관저동 사거리를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기사와 승객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하솔입니다. 어제 저녁 강원도 양양에서 난 산불은 1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사흘 전 인제에 이어 양양에서도 산불이 나면서 강원도는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등성이를 타고 번집니다. 매캐한 연기 속에 불티가 사방으로 날아다니며 진화대원들을 위협합니다. 비산화 조심! 뒤로! 비산화란 나무 껍질이나 열매에 붙은 불똥이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가 번지는 현상으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진화가 어렵습니다. 무서웠죠. 벌겋게 타고 보는. 다들 불안해가지고 뭐 긴급 대피 준비하고 다 그랬었죠. 밤새 지상인력을 투입해 산불 확산을 막았던 산림과 소방당국은 오늘 아침 일출과 함께 헬기 25대를 투입해 불길을 잡았습니다. 지금 낙엽이 진 이후에 바짝 마른 이 불쏘시개가 산불을 진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이번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2.5헥타르, 축구장 31개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발생한 산불은 16시간 만에 잡혔지만 잔불 등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현장 진화 헬기는 여전히 철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양양에는 산불 대응 1단계가 발령되고 주민 등 600여 명에게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국가 중요 시설인 그 양수발전소하고 민가 인접 지역의 5개소에다가 이제 소방 차량을 전진 배치해서 경계를 펼쳤고요. 불이 등산로에서 시작된 만큼 산림당국과 경찰은 실화에 무게를 두고 산불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건조특보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고 바람이 강한 곳도 있어 산불이 비상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 때이른 추위까지 찾아오면서 스키장들이 평소보다 빨리 문을 열고 있습니다. 가을과 겨울이 공존하는 현장을 권기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낙엽이 다 지지 않아 가을 정취가 남아있는 산 비탈에 하얀 양탄자가 깔렸습니다. 그 위에서 자유자재로 방향을 틀고 돌고 또 내달리면서 묵혀둔 실력을 뽐내봅니다. 손꼽아 개장을 기다리던 전국의 스키와 스노보드 동호인들은 반가운 개장 소식에 한 걸음에 평창으로 달려왔습니다. 스트레스 날리러 스키장에 왔는데 이렇게 스키 타보니까 또 스트레스 날아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올겨울 스키장 개장 시기는 다음 주가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번 주 영하권 날씨가 계속됐고 습도까지 낮아 눈을 만들기 최적의 조건이 갖춰지면서 작년보다 일주일가량 빨리 문을 열게 됐습니다. 이른 개장에 며칠이라도 영업을 더 할 수 있게 된 스키장 인근 상인들도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들 분위기 좀 업돼 있는 상황인데 다소 작년 재작년 상황이 많이 안 좋았지만 올해는 저희 이제 상가들 모두 신상품, 신메뉴 준비 잘해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스키장 경영이 악화되고 스키 인구까지 감소하는 상황에 업계는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한 겨울 관광 콘텐츠 개발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스키 시장에서 떨어진 어떤 그 수요를 그런 식으로 흡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 네. 평창 스키장 두 곳이 부분 운영에 들어가면서 정선과 홍천 등 다른 강원 지역 스키장들도 성큼 다가온 겨울을 반기며 개장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원금을 보장하면서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주는 금융투자 상품이 이르면 다음 달 새로 나옵니다. 예금보호공사가 아니라 증권사 재원으로 원금을 보장한다는 건데요. 남효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자산 대부분을 증권사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50대 여성 고객. 높은 수익을 위한 선택이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증권사에서도 원금을 보장해주는 종합투자계좌 IMA가 나온다는 소식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일단 시중은행보다 이율도 높고 그리고 원금 보장도 되고 투자를 고려하고 있어요. 창구에서도 관련 상품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IMA 요거 뉴스 보고 이쪽으로 좀 관심이 더 가긴 갔고요. 언제 시작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IMA 종합투자계좌는 증권사가 고객 자금을 기업 대출과 회사채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기대 수익률은 투자 기간과 위험도에 따라 연 4%에서 최대 8%까지. 은행 예금에 비해 수익률이 높고 원금이 보장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원금 보장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자기 자본 8조 원 이상을 갖춘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두 곳을 사업자로 지정했습니다. 대신 운영사는 IMA로 조달한 자금의 일부를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에 넣어야 합니다. 부동산과 예금에 묶여있는 돈을 혁신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이동시키는 생산적 금융정책의 일환입니다. 안정적인 재산관리 형성 측면에서는 투자자 니즈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기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잘 선별하는 게 증권사의 핵심 역량이라. 금융당국의 최종 심사를 받고 있는 IMA 상품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출시됩니다. 새로운 상품의 출시에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80년 전 오늘 독립운동을 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운 김구 주석과 김규식 주석이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80년 뒤인 오늘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이들의 환국을 다시 환영하는 공식 행사가 열렸는데요. 장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옥색 한복 두루마기를 입은 임시정부 주요 인사 17명의 후손들이 입국장으로 들어섭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전통 복장의 우리군 의장대가 양옆에 도열해 최고 수준의 예우와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광복 직후인 80년 전 1945년 11월 23일 김구 주석과 김규식 부주석 등 임시정부 주요 인사 15명이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김구 주석은 당시 일개 시민의 자격으로 귀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80년 뒤인 오늘, 우리 정부는 이들이 일개 시민이 아니라 임시정부 주요 인사 자격으로 환국한 것이라며 이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공식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중국 충칭과 상하이를 거쳐 수송기를 타고 당시 김포 비행장에 내렸습니다. 이들의 환국은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된 민주공화제 독립국가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독립운동을 마무리하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가의 독립을 위해 몸을 바친 애국선열의 업적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최근 젊은 2030 세대들도 암 발병률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어렵사리 치료를 끝내도 사회로 돌아가는 길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김승우 영상기자가 전합니다. 저는 2020년도에 림프종 4기를 진단받고 호지킨 림프종이라는 병을 진단을 받았는데요. 정규직 채용으로 전환될 때쯤 이제 좀 정규직 과정, 전환 과정 중에 제 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은 180도 변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암 진단 이후에 오는 외적 변화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여러 방면으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치료가 막 끝났을 때 이제 어떻게 사회 복귀를 해야 하는지, 언제 내가 직업을 이제 구하기 시작해야 되는지 고민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사회 복귀가 진짜 어려웠어요. 사회적 관념 때문에 청년 암 환자는 나는 암 환자인데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암 환자인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회로 나가는 게 두렵고 좀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암 환우 커뮤니티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도 누군가에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고 싶어서 활동들을 시작했습니다. 드로잉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가 된 것 같아서 제 나름 열심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의 사회 복귀, 경제활동 매칭을 도와드리는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사회 복귀까지 과정이 너무 길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한테 조금의 진짜 작은 고민이라도 하나를 해결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저희 기업에서 가장 많이 주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너무 열심히 하신다. 근데 당연하게도 우리한테는 너무 소중한 기회고 나 이러고 싶어라는 욕구가 여기까지 차 있다가 갑자기 일을 하게 되는,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가 그래요. 환자분들한테 옛날처럼 사시는 게 가장 좋다고. 내가 원래 살던 대로 일상의 균형과 어떤 삶을 유지하면 결국은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이건 사실 우리의 문제거든. 작게나마 인식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엄청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잠시 뒤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왕실 공예품에 이어 국립현대미술관에 보관 중이던 미술 작품들도 한남동 관저에서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또 끔찍했던 성폭력 피해의 고통을 40여 년간 혼자서 감내해야 했던 5.18 성폭력 피해자들의 삶을 조명합니다. K리그1 최하위 대구가 제주와 1대1 무승부를 거둬 다행히 2부 조기 강등을 피했습니다. 다음 주 최종전 결과에 따라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희망은 살렸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비교적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내륙 5mm 미만, 충청도에서도 1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모레까지 순간적으로 시속 55에서 70km 안팎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산불과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스모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남부지방에서도 오후부터는 먼지 농도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대부분 지방에 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저녁 사이 중서부 지방에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영동과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춘천 6도, 대구 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광주 18도, 부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수요일부터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미화원들에게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공무원, 대리점에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한 가맹본부 대표, 직원들을 온갖 방법으로 괴롭힌 치과원장.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전해드린 소식은 우리 사회에 부당한 갑질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갑질에는 상대를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무례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함부로 훼손되는 사회는 병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